자, 이제 기초과정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제 머리가 이상했죠? 방송 차리고 오느라고. 자, 그래서 이 경매에 관한 내용인데, 경매는 뭐 한 문제 정도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데, 경매에 대해서는 일단 권리 분석, 법원에서 지금 행하고 있죠.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 이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 여러분들이 민법의 기초가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민법의 기초 필요 없이 실무에서 쓰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무에서 쓰는 방법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민사집행법에 있는 내용이죠. 경매가. 그렇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지금 권리 분석해가지고 민사집행법의 내용들을 기재가 돼 있어요. 교재 130쪽에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는 반복 숙지를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그냥 경매 권리 분석에 대해서 가볍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매 투자를 한다. 그럼 이 분석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 방법으로만도 대부분의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 대한 기초가 없지만 경매는 일단 끝나게 되면 여기 붙어 있던 권리들은 소멸을 시킵니다. 그러면 소멸되는 권리를 이건 암기해야 돼요. 소멸되는 권리가 뭐냐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한 권리는 일단 소멸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소멸이고 이와 유사한 근저당권도 소멸이에요. 가등기에는 담보 가등기가 있고 보전 가등기가 있는데 채권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이것은 담보 가등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당권과 똑같은 유력이기 때문에 순위에 불문하고 언제나 소멸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고 압류 등기는 조세 체납을 하면 세무서장이 압류 들어가죠. 이게 압류 등기고 소멸이고요. 가압류 등기는 채권자가 딴 데 못 팔아치우게 하기 위해서 채권 소송 들어가면서 가압류라는 걸 해놓죠. 못 팔게. 그래서 이것도 원칙 소멸이에요. 그다음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 개시가 시작되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소멸을 시킵니다. 압류 효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6가지는 암기를 해보세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그다음에 경매 등기. 언제나 소멸이에요. 그러면 이 소멸되는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거 있죠. 최선수의 권리. 이것을 뭐라 하냐면 실무 용어에 이거는 실무상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줄 6개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됐고, 그럼 이 기준 권리는 당연히 소멸이고요. 이거보다 먼저 왔잖아요. 먼저 온 권리들은 인수예요. 낙찰자가 부담으로 떠안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뒤로 왔잖아요. 그럼 이제 소멸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귀신처럼 끝까지 쫓아내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았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건물만 경매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단락이 됐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법정지상권 취득해버려요. 그러니까 인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인수다. 그럼 이 정도만 알면 대부분의 권리 분석을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면 이거죠. 이게 이제 경매 부동산인데 여기에 권리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1번에 근저당 들어왔어요. 2번에 임차권 들어왔습니다. 3번에 가압류 들어왔고 4번에 가등기 들어왔고 5번에 유치권이 성립됐어요. 그 다음에 6번에 다시 저당권이 들어왔거든요. 자, 그럼 이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요, 압류 채권자라고 불러요. 그럼 지금 현재 내가 떠안을 권리가 있는가 분석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러면 소멸되는 권리부터 따져봐야 돼요. 그럼 이 중에 소멸되는 권리가 1번 근저당 소멸이죠. 그 다음에 가압류 일단 소멸이고 여기 가등기는 담보인지 보존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놔두고 일단 저당권도 소멸이겠죠. 그러면 소멸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거 1번이죠.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소멸, 이 뒤에 오면 다 소멸이죠. 그래서 임차권 소멸 나가야 됩니다. 대항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압류 당연히 소멸이고 가등기 보전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근저당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입니다. 근데 유치권 순위불문 인수죠. 그러니까 유치권 인수예요. 떠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소멸이죠. 권리 분석 이렇게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경매물건 투자할 때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보다 만약에 먼저 왔다.
그러면 이건 인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권이 이보다 먼저 와버렸다. 그러면 이건 인수해야 되죠. 얘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인수를 해줘야 됩니다. 떠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유치권만 인수죠. 그럼 유치권자와 협의되지 않는 이상은 이 물건은 절대 입찰 참가하면 안 되죠. 그죠? 이 정도. 물론 실무상 유치권이 있으면 허위의 유치권이라는 게 거의 80%인데 일단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권리 분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민사집행법의 규정대로 시험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의 규정대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경매 절차를 한번 따져볼까요? 법정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경매 절차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경매가 어떻게 되는지 편안하게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경매 절차인데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제 하루 이틀 정도면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져요. 법원에서. 그래서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개시 결정서에 의하여 송달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고 또 개시 결정 등기도 해요. 그러면 송달을 하거나 개시 결정 등기를 하면 압류의 효력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러면 이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뒤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낙찰자, 매수인이라고 그러죠. 이 자에게 모두 대항할 수 없어요. 이자들은. 그래서 경고를 했다는 얘기죠. 개시 결정 등기가 돼버리면 압류율이 발생하면. 그럼 압류 효력이 발생했는데 경매 신청했던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를 했어요. 취하는 철회했다는 얘기예요. 철회하게 되면 이때는 압류 효력은 소멸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개시결정 등기가 됐거든요. 그럼 압류율이 발생하면 일주일 내에 배당 요구 종기 공고라는 걸 하셔야 돼요. 이게 실질적인 경매 절차 시작이에요. 그럼 배당 요구 종기 공고인데 배당을 채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란 얘기죠. 종기. 마지막 날짜예요. 이걸 정하여 공고 나갑니다. 그럼 배당 요구 종기는 어떻게 정하냐면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해요. 자, 그럼 첫 매각기일 전으로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하는데 법원이 정하는 날로 해요. 그러면 이게 매각기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기일이란 말이 있죠. 이건 제삿날이 아닙니다. 매각하는 날짜예요. 기일은 날짜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 용어가 매매와 아주 비슷해요. 그래갖고 이제 경매 기일이죠, 이게. 예전에 입찰 기일 같은 말이에요, 다. 그래서 매각 기일로 바뀌었죠, 이름이. 그러니까 첫 매각 기일 전으로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해서 배당 요구를 이제 하게 합니다. 그럼 이날 때까지 배당 요구 다 들어와야 되고 채권자라면 안 들어왔다. 한 푼도 배당 안 해줘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 요구 안 하면 안 해줍니다. 근데 당연 배당 채권자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들. 이들은 이제 배당 요구 안 해도 해주는데 어쨌든 첫 경매 개시를 듣기 전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럼 이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배당 요구가 들어와야 되고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났잖아요. 그럼 배당 요구 더 이상 안 받아주고요. 배당 요구했던 채권자가 배당 요구하는 것도 있죠. 배당 요구 철회하는 거. 이것도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에 맡기면 철회도 안 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빼박이에요, 빼박. 빼도 박도 못해요. 종기 지나버리면. 이게. 자, 그럼 배당 요구 종기 공고 나갔잖아요. 그럼 이와 동시에 이제 매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준비하는데 이제 감정평가도 하고요. 그래갖고 최저 매각가를 정해요. 최저 매각가. 그러니까 최저 매각가에 대해서 5억으로 정해졌다. 통상 이제 감정가를 최저 매각가로 정해요. 그럼 이 금액에서 입찰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럼 입찰자는 이 금액 이상으로 써야 돼요. 이상으로. 자, 그래서 이제 현황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에게 모두 최고도해요. 빚잔치 하니까 배당 요구하세요 하고 이제 알리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각 준비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매각 공고해야 되죠. 이 물건에 대하여 이제 입찰하겠다. 그러니까 매각 기일. 매각 기일은 입찰한 날짜라고 했어요. 그다음 매각 결정 기일이 있죠. 그러면 요 매각 결정 기일은 뭐냐면 결정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매각 기일에 내가 최고가 금액을 써낸 거예요. 그럼 저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 주는 날짜예요. 이것을 매각 결정 기일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그 매각 공고는 매각 기일로부터 최소한 2주 전에 나가요. 이게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법원 매각 공고예요. 그 다음 매각 결정 기일은 매각 기일로부터 1주 내의 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일주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입찰했다면 다음 주 목요일이 매각 결정 기일이에요. 오후 2시 이렇게 정해주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매각 공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매각을 이제 실시해요. 이게 매각 기일 절차예요. 이게 입찰 기일이죠. 그럼 이날에 매각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기일 입찰제가 있어요. 한 날짜에 모두 모여서 입찰표 써내는 거죠. 그다음에 기간 입찰제가 있거든요. 이건 기간을 정해요. 일주 이상 한 달 이하의 기간을 정해주고 이때는 우편으로도 입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호가경매제가 있죠. 이건 뭐냐면 놓고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호가경매제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찰하는데 지금 부동산 경매는 모두 기일 입찰제라고 하고 있고 동산 경매는 호가경매예요. 그다음에 기간 입찰을 일부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법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 날짜에 모여서 법정에서 입찰표 써냅니다. 그러면 입찰자는 보증금 낸다는 거 알죠? 이때 보증금은 일단 10%예요. 10%인데 주의할 점은 뭐의 10%냐? 최저 매각가의 10%라는 거죠. 그럼 최저 매각가가 5억이었으니까 5천만 원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5천만 원을 내고 50억을 쓰던 6억을 쓰던 7억을 쓰던 관계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최저 매각가의 10%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에는 입찰 금액의 10%였어요. 근데 왜 최저 매각가 10% 통일했느냐? 이게 지방 쪽에서 자꾸 입찰 금액이 노출된 거예요. 그럼 지방 쪽은요, 은행도 하나에다가 큰 손들끼리는 자기네들끼리 알아요. 법원도 물론 하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꾸 입찰 금액이 노출되는 겁니다. 즉 담당하고 친하기 때문에 큰 손들은 한민우 그놈이 오늘 아침에 수표 얼마 끊어갔는데 그러면 내 입찰 금액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저 매각가 10%로 통일시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를 정한 다음에 2등 신고를 받아요. 이게 뭐냐면 차순위 매수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차순위를 왜 뽑아두냐면요, 최고가가 대금 납부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자에게 경매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경매를 다시 하자면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뽑아둠으로써 바로 이자에게 자기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냐면 최고가 매수 금액에서 그 보증 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최저 매각가가 5억이었거든요 지금. 근데 최고가를 얼마를 써내냐면 최고 매수 금액을, 매수 신고 금액이 7억이었어요.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는 입찰자 중에서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최고가 금액 7억이었죠. 그럼 7억에서 보증금을 빼요. 보증금이 얼마예요? 7천이에요, 5천이에요? 5천이죠.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이니까 5천을 뺍니다. 그럼 얼마? 6억 5천이죠. 6억 5천을 초과하여 입찰한 자만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찰자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유찰이 됐다 그러죠. 이때는 상당히 금액을 다운하죠. 저감을 한 다음에 매각을 다시 하는데 세매각 실시라고 그래요. 세매각이랍니다. 이게 유찰 세매각이에요. 이때는 저감률을 적용해요. 통상 저감률은요 20%입니다. 30% 하는 법원도 있어요. 인천지법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그 서울지법들은 전부 다 20%씩 다운하죠. 그럼 만약에 5억에서 유찰됐어요. 그럼 그 다음 할 때 얼마? 20% 다운율을 하면 그 다음 할 때 얼마? 4억이죠. 그 다음 할 땐 3억 2천, 그 다음 할 때는 2억 5천 6백 이렇게 됩니다. 세 번 유찰되면 20% 다운율 적용하면, 세 번 유찰되면 반토막이에요. 근데 30% 다운하잖아요. 훅훅 떨어집니다. 그 다음 할 때 얼마 하겠어요? 그럼 30% 다운하면 얼마? 3억 5천이죠. 그 다음 할 때는 2억 4,500인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30% 다운율 적용하면요, 두 번 유찰되면 반토막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참고로요, 그 입찰 법정을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과정이니까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제가 경매 강의를 안 하고 있는데 실무 강의를, 입찰 법정이 대부분 이제 1층에 정해져요. 그래갖고 뭐 101호, 103호 법정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복도겠죠. 입찰 법정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긴 탁자가 여기 놓여 있어요. 맨 앞에. 이걸 법대라고 그래요. 법대.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제 탁자가 뭐 2개 또는 1개 정도 놓여 있죠. 그리고 양쪽으로 투표소 같이 생긴 요게 이게 기찰대, 기찰대.
그러니까 입찰표를 여기서 쓰라는 얘기죠.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청석 이렇게 쭉 있습니다. 10시 정도에 입찰을 시작하죠. 그래갖고 1시간 내에 마감 못하니까 통상적으로 법원이 11시 20분 정도에 끝내요. 안산지원 같은 데는 이제 10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50분에 끝내는데,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11시 20분 정도에 끝냅니다. 그럼 10시에 즈음해서 이제 집행관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착석을 합니다. 그래갖고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고지를 해요. 오늘 입찰에서 주의할 점. 그러면서 이제 부제를 울리면서 입찰을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요 입찰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5억짜리가 아파트였는데 최저 매각가가 5억이었어요. 이 물건을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럼 사건 번호 어떻게 써지냐면, 사건 번호는 타경이 붙어요. 그래갖고 경매 신청이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있었다. 그럼 2021년 타경 해갖고 1년 번호가 쫙 붙습니다. 그러니까 뭐 00145였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내가 이 물건에 대하여 이제 입찰표를 이제 써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입찰표를 여기다 비치해 놓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마다 이건 틀려요. 그래갖고 입찰표. 그 입찰표가 뭐냐면 내가 여기다 금액을 쓰는 거예요. 입찰표가 이제 A4 사이즈로 돼 있고요. 대봉투가 있죠. 대봉투가 있고, 그 다음에 편지봉투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는 보증금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입찰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써냅니다. 그래갖고 입찰표는 이제 조그만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갖고 요 입찰표를 가지고 이제 이걸 쓰는 겁니다. 근데 금액 이게 나니 아주 헷갈려요. 일시, 100, 1000만, 10만 해갖고 여기다 이제 숫자를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산지원에서 한번 그랬죠. 공장 4억짜리 들어가는데 동그라미를 잘못 치는 바람에 40억을 써버린 거예요. 이분은 보증금 그냥 날렸지 40억 어떻게 대금 납부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상적으로 입찰표 금액을 쓸 때 이걸 갖다가 이제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지인한테 보내죠. 아니면 이제 배우자한테 보내갖고 내가 이거 7억 썼는데 맞느냐.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최저 매각가 5억이었는데 내가 이제 7억을 써냈어요. 여기 7억을 쓰고요. 입찰 금액을 수정하면요. 이건 그자 입찰 무효예요. 일단. 그래갖고 입찰표 쓰고요. 그 다음에 편지봉투에다가 수표를 넣어야 되겠죠. 입찰 보증서가 있는데 그걸 경매 보증서 끊어내도 되는데 통상 실무적으로 경매 보증서 안 써요. 보증보험 가서 끊어도 되는데 이거 떨어지면 바로 그 수수료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일단 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수표 끊어서 내요, 물론. 그리고 수표를 이제 5천만 원 넣어야 되죠.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입찰표하고 여기 넣어요. 대봉투에 넣고 이제 여기다가 여기 뜯는 게 있어요. 대봉투에. 그래갖고 이제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입찰함이 놓여 있죠, 여기에. 보여요. 밖에서 이제 넣는 게 보입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 확인 도장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혹시라도 택시 찍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뜯어줘요. 이 뜯어주는 게 뭐냐면 떨어진 사람은 이거하고 바로 교환해갖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잊어버리면요. 입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가서 이제 투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인 도장 받고 넣고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10시 20분 즈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시 부조를 누르면서 입찰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요 입찰 봉투를 열어야 되죠. 그래갖고 열어갖고 이제 여기다 다 정리를 해요. 사건 번호 순서대로. 그래갖고 순서해갖고 이제 쭉 부르는 거예요. 자, 2021 타경 0014 입찰하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입찰자가 보는 앞에서 개찰해야 돼요. 만약에 안 보는 상태에서 개찰을 해버리면 그 입찰 무효입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제 불렀는데 만약에 이 사건 입찰자가 막 한 50명 됐어요. 그러면 여기 50명 나오면 아수라장 되겠죠? 그럼 이때는 이제 집행관이 자, 입찰자 중에서 참관하실 분 손 드세요. 그래갖고 이제 두세 명 정해갖고 보는 앞에서 개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액을 쭉 부르는데 이건 집행관마다 틀려요. 꼴찌서부터 부르는 집행관도 있고요. 1등서부터 부르는 집행관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부르는데 요즘 그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죠. 여기 가운데 앉아 있는 분 있죠. 여기에 카메라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찰표를 딱 보여줘요. 카메라 딱 비추면요. 양쪽 화면으로 여기 TV 화면들이 있거든요. 화면으로 입찰 금액이 떠버려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입찰표를 딱 넣어갖고 자, 금액을 쭉 불러요. 그래갖고 이제 자, 인천에 사시는 한민우 씨가 최고가 7억에 입찰하셔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습니다라고 해요. 그렇게 호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때만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를 이렇게 받는 거죠. 물론 실무적으로는 대금 납부 안 할 일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차순위 매수 신고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차순위 매수 신고는 보증금이 대금 납부할 때 묶여요. 계속 안 돌려줍니다. 그럼 최고가 차순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보증금 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떨어진 사람들은 일로 이동하죠. 일로 이동해갖고 여기 있는 사람이 입찰 봉투하고 그 보증금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거는 떨어진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금액을 보면서 이제 떨어진 사람들은 보증금 봉투하고 여기 뜯은 거 있죠. 이걸 막 교환해갖고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다 끝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입찰이 이렇게 지금 현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고 나서요. 합격자 발표까지는 한 달간의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 갑자기 학원 맨날 나가다가 또는 할 일이 맨날 지금 강의 듣다가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매업장 한번 구경 갔다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매각기일에 최고가 7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뭐냐? 매각 결정기일이죠. 그래갖고 매각 결정기일인데 저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허브 결정이죠, 여기서. 이게. 그럼 이제 농지를 경매를 받았잖아요. 그럼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내야 되는데 그거는 이때까지 내야 돼요. 지금 농취증 처리 기한이 7일로 바뀌어가지고 조금 이게 지금 무리가 있어요, 지금. 매각 결정일이 정확히 일주일 뒤에 열리기 때문에 7일 내에 농취증 받아와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생길 수 있죠. 이게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쨌든 농취증을 이때까지 제출해 줘야 되고, 만약에 불허가 받았다, 농취증 미제출로, 그러면 보증금 냈던 건 날려요. 그때 이제 세매각을 실시하죠. 이때는 저감률 적용이 없어요. 불허가 세매각은 그 금액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찰자가 있다가 다시 매각을 한다, 경매한다. 그럼 이때는 저감률 적용이 없어요. 유찰 시에만 저감률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즉시 항고 보증금이 있는데 이해관계인은 여기 항고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쓸데없는 항고를 맡겨서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한 자는 매각 대금의 10%를 항고 보증금으로 공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 일단 매수 신청 보증금을 기억해야 돼요. 최저 매각가 10%. 자, 그럼 매각 결정일에 내가 이제 최고가가 확정이 됐어요. 그럼 제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매수인으로 바뀌어요. 제 이름이. 그럼 그 다음 절차가 확정이 되면 이제 매수인으로 제 이름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매수인에 대해서 대금 납부 절차로 가죠. 그래서 대금 납부에 대해서는 기한제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전에는 법원이 정한 날에만 다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정해줘요. 이게. 그래갖고 이때까지 대금을 완납하도록 시간까지 딱 정해서 통지해 줍니다. 이게 오후 4시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이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정해주고 이때까지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완납 순간 취득해버리고요. 근데 미납을 했잖아요.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 있으면 그 자에게 자격을 주고, 없었잖아요. 그러면 재매각을 시해요. 이게 미납 재매각이에요. 미납 시에만 재매각이라고 그래요. 나머지 불허가 세매각, 유찰 세매각이라고 그러고 이건 재매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재매각 기일 잡혔는데 그 미납했던 매수인이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연체이자 쳐갖고 완납을 다시 하잖아요. 그럼 재매각을 취소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7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은행에 이제 그 경매 잔금 대출하기로 협의를 해놨거든요. 근데 대금이 갑자기 지금 대출에 대해서 묶이는 바람에 이게 안 됐다. 그럼 이거 납부기한이 넘겼잖아요. 그럼 바로 보증금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날리는 게 아니고 재매각 절차가 잡혔어요. 차순위가 있으면 그 자가 납부해보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없다면 재매각 기일이 잡히면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대금 마련해서 연체이자 치고 해가지고 다시 납부하면 내가 취득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매각 절차에 전 매수인은 참가할 수 없어요. 전 매수인이 누구냐? 미납했던 매수인이죠. 그래서 재매각 절차 이렇게 되고요. 근데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재매각 절차는요, 세매각하고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구분 가는 게 있어요. 재매각은. 그게 뭐냐면 우리 보증금, 매수 신청의 보증금이 최저 매각가 10%라고 했죠. 근데 재매각에서는요, 보증금만 올려버려요. 거꾸로 20% 정도로 올립니다.
그래갖고 내가 입찰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매수 신청 보증금이 20%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재매각이라는 걸 딱 알아봐야 돼요. 그럼 재매각 절차 참가할 땐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매수인이 대금 납부 기한까지 대금 납부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이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재매각 원인을 반드시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요. 재매각 절차 참가할 때는. 자, 그래서 이제 대금 납부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뭐겠습니까? 배당해야 되죠?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배당 절차예요. 그래서 이제 배당의 순위는 후일 더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전등기 촉탁을 다 해주고요. 말소할 거 다 말소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도명령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데 이분이 이른바 BJR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배째라. 이게 그럼 확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인도명령제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이 탄생하면서 경매 절차의 많은 부분을 개선했거든요. 가장 개선한 게 이게 아닌가 싶어요. 인도명령제가. 이건 명도 소송에 대한 특례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안 나고 막 버티잖아요. 그럼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명도 소송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이에요. 더군다나 임차인이요, 판사 앞에 가갖고 판사님 나 갈 데 없어요 그러면서 울먹울먹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판사도 사람인지라 이 절차를 계속 질질 끄는 거야. 그럼 내가 7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법정에 가야 돼요. 이 스트레스 장난이 아니었죠. 1년이 후딱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명도소송으로 이제 임차인이 버티고 있으면 잘 안 들어갔었죠. 근데 이게 인도명령제가 들어오면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법원에 따라 약간 사정은 틀린데 뭐 한 2달? 한 석 달? 늦은 뭐 6개월 이 정도면요 다 드러내버립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인도명령제가 이제 간이 명도소송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금을 완납을 했잖아요. 그럼 인도명령 신청은 6개월 내에 신청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물건에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를 상대로 신청이 가능해요.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면 절대 인도명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누구냐? 소유자, 물건의 소유자, 집행을 당한 물건의 소유자, 채무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죠. 이분들의 점유는 모두 불법 점유예요.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인도명령제예요. 그래가지고요, 2002년도에 인도명령제가 도입되면서 아주 유행처럼 번졌어요. 인도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임차인이 배째라 하면 인도집행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실무적으로 인도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뭐 100건 중에 한 건 될까 말까 하는데 어쨌든 인도집행을 하자면요 비용이 꽤 들어가요. 한 30평 정도 인도집행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35평 정도 된다. 기본적으로 한 3, 400 들어갑니다. 그럼 이 비용은 원래 안 나간 임차인이 물어내잖아요. 근데 보증금 못 받아갖고 임차인이 버티고 있는데 이거 물어주겠습니까? 잘 안 물어주죠.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거예요. 가서 이사를 가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째라 이제 해버리면 그냥 인도집행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인도명령제였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가볍게 민사집행법을 같이 연결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 살을 붙이면서 반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경매 절차를 다 살펴봤고요. 이거는 다른 과목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기초과정이지만 좀 설명을 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이 우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규칙이죠. 그러면 이것도 제가 원래는 기초 강의 때 잘 안 하는데 이 부분은요 이겁니다.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한다. 그러니까 대리업이 그거 아니에요? 경매 부동산에 대한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행위죠. 이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먼저 등록하셔야 되죠. 그 등록하는 절차가 바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건데 이 내용이 우리 공인중개사법 내용과 아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여러분들이 탄력을 받았을 때, 응도 감이 잡혔을 때 이 부분을 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부분에선 그 공인중개사법 내용과 차이점들을 정리를 쭉 해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공사법 내용이 아직 각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아마 한 3, 4월 과정
그 정도 과정에서 이제 정확하게 한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럼 오늘은 지금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 즉 갑으로부터 우리 개업공사 A가 위임을 받았어요. 대리해달라고. 그럼 어디까지 당연히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암기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매각 기일 있죠. 매각 기일에서 벌어지는 절차만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럼 매각 기일이 지금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1시 20분에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즈음에 벌어지는 것만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이 저 뒤에서 벌어지는 인도명령 신청 대리권이라든가 즉시항고 대리권 이런 것들은 없다란 얘기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대에 보세요. 입찰표 써내죠. 그 다음에 보증금 이때 내죠. 같이 떨어졌거든요. 보증을 바로 그자 돌려줘요. 돌릴 걸 요구한 행위.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차수임 매수신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라든가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 우선 매수신고 대리할 수 있는데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가 뭐냐면요. 알아두시는데 공유자는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토지인데 갑이 지분을 2분의 1을 갖고 있고 을도 지분을 2분의 1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 이제 공유를 공부하는데 을의 지분에 대고 저당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어요. 이게 그래갖고 저당 잡고 돈 빌렸는데 을이 안 갚았잖아요. 그럼 경매 들어가죠. 이게 바로 지분 경매예요. 그럼 지분 경매할 때 제가 여기 입찰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최고가 2억을 세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지분 경매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배행관이요. 자, 인천에 사시는 한민우 씨가 최고가 2억을 입찰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공유자 나와 계시면 매수 신고하실 때만 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갑이 나와 있다가 내가 매수 신고하겠다 딱 그러잖아요. 그럼 이자에게 줘야 돼요.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에요. 이게. 그럼 이자는 이 금액으로 매수 신고 들어오는 거예요. 최고가 금액으로. 이해되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차수임 매수 신고한 걸 봐요. 나는. 그럼 그 자리에 난 또 그래요. 나 이거 보증금 묶이는 거 싫거든? 차수임 매수 신고 안 할래. 그 지위 포기할래. 보증금 돌려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7번이. 그러니까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수임 매수 신고를 보게 되는 경우 그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대리권 있죠. 그러면 이게 구임대주택법 있잖아요. 임대아파트. 그 임차인은 그 임대아파트가 통째로 경매 들어갔다.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러면 여기 살던 임차인은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우선 매수 신고해 버리면 줘야 돼요. 그자에게.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그건데 그래서 이거 알아두세요. 공유자는 우선 매수권이 있다더라.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매각 기일 끝날 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공유지분 경매 있잖아요. 이거 끝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 지나버리면 더 이상 우선 매수 신고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게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이게 이제 대리권의 범위고 인도민이 신청 대리권 같은 거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를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대리대상물인데 대리대상물은 중개대상물 경매할 때만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대상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경매할 때만 대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경매 대리업, 선박 경매 대리업은 못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절차적인 부분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내용이 각이 잡혔을 때 그때 이제 천천히 나가면 돼요. 우리 공사법 내용과 차이를 이제 비교해가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초입문과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초입문서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입문서 가지고 더 이상 공부할 시간은 없을 거예요. 이걸로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이거는 수업 자료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서 가지고 기본 이론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달아지도록 읽으셔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중개사법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강의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초입문 과정 들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기본 이론 과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